저는 고려대학교 이현입니다. 본 발표장에서는 총 4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요. 20분 발표 후에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증상들과 제2호러, 나카타 히데오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고려대학교 유정훈 선생님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훈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증상들과 제2호러 나카타 히데오라는 감독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요지문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뭐 초기 작품이라는 게 한두 작품이 아니라 좀 더 개수가 많을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링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개수가 많아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90년대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신세대 또는 이제 X세대라고 불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90년대 한국 대중문화는 이게 신세대로 불렸던 젊은 계층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80년대를 지배했던, 80년대라고 해도 엄밀하게 말하면 87년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만들어진 뭐 386, 486, 586 세대들이 가졌던 어떤 도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이 신세대라는 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세대는 그 이후에 이제 X세대로 또 분화가 되고, 그 이후엔 뭐 또 N세대라든지 뭐 C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세대 분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X세대라는 말 자체는 여기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서 반가우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병헌 배우가 광고했던 화장품에서 이제 나왔던 브랜드 네임이 그 시기에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진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세대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평가들이 많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문화 소비를 해서 좀 자유롭고자 했던 신세대들의 욕망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콘텐츠 등에 투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국의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오른쪽에 그 책을 그냥 표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90년대 증상들이라는 책과 90년대 문화 키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문화 키워드라는 책은 조금 더 가볍게 그 시기의 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뭐 게임이나 스포츠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볍게 다룬 책이고, 이 위의 책이 조금 더 학술적인 부분에서 주로 이제 문학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학이나 철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 연구자들이 90년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기존의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고 오직 생존만이 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세기말적인 인간이다 라는 평가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반항을 하고 억압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뭔가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다는 의미에서 신세대라는 이름이 명명이 되었지만, 실제로 일탈을 하는 경우를 보면 상당히 드물고, 오히려 기성세대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계층이 신세대라는 세대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90년대와 그 시기를 살았던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용어는 좀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비슷하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부터 81년 사이에 출생했던 이 오타가 있네요. 출생한 세대로 단카이 주니어라는 세대고, 앞전 세대의 뒤를 잇는 특정 그룹으로 여겨지고, 이 시기에는 이제 취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취직 빙하기 세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정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던 그런 시기로, 그런 세대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니케 엑스트렌드라는 이제 니케에서 만든 잡지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 밀레니엄 세대가 있고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있고,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90년대
살았던 시기를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뭐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 앞 세대, 그러니까 그 80년대까지의 세대들과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 세대들이 다르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제로년대 이후에 또 세대들과는 또 결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서론이 길어지는데, 이제 요거는 1990년대론이라고 하는 오사와 사토시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만든 책에 서두에 나와 있는 아즈마 히로키와 하야미즈 켄노랑 오사와 사토 세 명이 이제 대담을 했던 부분을 제가 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90년대라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나 90년대 중에서도 이 한 시기를 꼭 꽂으라면 1995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후 50년을 맞이하는 해가 뭐 한시나와지 대지진도 있고 지하철 살인 사건도 있고 뭐 윈도우 95도 출시되고, 이건 좀 농담인 것 같지만, 그리고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반영돼서 큰 임팩트를 남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1995년이 했다. 그래서 1995년 역사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이제 그 전에 70년대나 80년대 생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를 특징짓는 공통 체험. 그러니까 예컨대 뭐 60년대, 70년대생이라면 70년대는 조금 뒤지만 50년대, 6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패전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앞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전에 대한 감각, 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운동에 대한 감각, 이런 감각들처럼 하나의 그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공통체험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즈마 히로키라든가 하야미즈라든가 또는 이제 오사 이런 사람들 이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지칭을 하자면 이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지방과 도시, 그러니까 정근대와 근대라는 구도가 있었다면 90년대에는 그 틀이 무너지고 그 전에는 지방이라고 생각했던, 주변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라는 것이 점차 이제 대두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문화의 발달 과정이 뭐 스타야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도쿄의 경우에는 칸시치라는 이런 이제 순환도로, 이런 도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읽던 케타이 소설 같은 것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실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근데 그게 또 이유가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정상화가 되는, 정상화라는 말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도시 중심 문화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요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90년대의 문화라는 게 기존의 중심이 해체되고 점점 주변화되고 소외화되는 형태로 대중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요 논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J-호러랑 어떻게 그 90년대라는 거를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앞서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심의 해체와 주변화라는 부분이 호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뭐 저의 논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선행연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와세다 대학의 타카시 토시오라는 선생님은 이제 요 90년대와 호러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론이랄까 이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 불가능성에 의한 내적 파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지만 90년대에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나 젊은 계층의 개개인에게는 뭐 취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가정 불화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점차 붕괴되어 가는 것을 이제 해결 불가능성에 의한 내적 파괴라고 정의하고, 이걸 이제 호러적인 것을 지칭하는 이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카하시는 현실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며 해결의 방향성을 이제 그동안 제시해 왔던 상식이라는 것이
상식의 근간이 90년대 들어서 의미를 잃었으며 그 결과로 현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뭉쳐놓은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 일본 사회는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끝없이 변형 괴물화되면서 내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등장한 하나의 장르가 오늘 말씀드린 J-호러라는 장르입니다. J-호러는 일본의 그 단순히 지금 J-호러라고 하면 일본식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 그 J-호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 그 YTN에서 어떤 뉴스를 방영하냐면 J-호러에 이어 K-호러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검색해 보면 이제 금방 나오실 텐데 일본식 호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돈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식 호러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K 호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J 호러라는 용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일본의 공포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괴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일본의 공포 영화가 있고 그리고 80년대 7, 80년대 이후에 그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슬래셔 무비 또는 사이코 스릴러 같은 영화 장르가 있고 이 두 장르가 융합이 되면서 90년대 일본 사회에 정착을 하는데 그 시기에 또 90년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회 시대상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장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J 호러가 그 90년대에는 또 실제로 그 당시에는 J 호러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지도 않았어요. 일단 슬라이드 만든 거 보여드리면 일본에 이제 기존의 괴담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카가 노부오 감독이 했던 일련의 작업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토카이도 요츠야 괴담이라는 어느 아주 중요한 일본을 대표하는 괴담 원전이 있고 그걸 영화화했다라든지 아니면 지옥처럼 이거 제가 바꿨었네요. 지옥처럼 뭔가 일본 전통의 불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지옥관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바야시 마사키의 괴담 같은 경우는 그 라프카디오 한 그러니까 코이즈미 야쿠모가 쓴 괴담 소설 괴담이라는 그 책을 원전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런 경우가 이런 전통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과 원전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70년대, 80년대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 같은 일련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는 그 당시 이제 미국 사회가 도망갈 곳 없는 이제 뭐 텍사스의 사막으로 가든 아니면 어디 외딴 산장으로 가든 어디든 도망갈 수 없고 결국에 죽어야 하는 뭐 그런 사회적 피폐 상황을 그리고 붕괴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뭐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꿈에서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도망갈 수 없는 꿈에서도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사회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를 지나서 요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일본의 J-호러라는 장르는 기존의 일본 영화 그 공포 영화 전통에서 강조되던 그러니까 전통과 원전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상과 주변의 공포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그 전의 것들과 단절된 형태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이호러라는 용어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가 그 미야모토 노리아키라는 분이 선행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면 이제 제이호러 시어터라든지 나중에 이 일본 공포 영화 인기를 얻으면서 그 일본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몇 명의 감독들이 같이 이렇게 연작 시리즈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이호러 시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작 시리즈를 만들 때 명명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9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일련의 일본 공포 영화를 제이호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나카타 히데오라는 감독은 그러니까 제이호러 시어터에도 이렇게 2007년에 이제 괴담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나카타 히데오라는 감독은 가장 그 제이호러 장르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감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여우령으로 데뷔를 해서 링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리고 검은 물 밑에서
라든지 아니 괴담이나 이런 영화들로 제이호러의 선구자이면서 동시에 정형화를 만들어낸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18분인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나카타 히데오는 감독에 대한 그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링 시리즈는 기존 원작 소설 스즈키 코지라는 작가가 쓴 링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판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돼서 더 링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링 영화 이후에 이제 라센이라든지 링 2 그리고 링 제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요걸 이제 저희가 링 시리즈라고 보통 부르고, 이거 이제 번외로 잘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잊을 수 있는데, 한국판 링도 있습니다. 한국판이 신은경 배우랑 배두나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한국판 링도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97년도에 개봉한 영화 링 같은 경우에 이 기본적인 줄거리는 여고생들의 도시전설, 이게 원전이 없이 그러니까 그 세간에 유포되었던 소문, 도시전설 같은 것에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게 제이호러라는 장르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고생의 도시전설이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전설에 따라 여고생이 한 명이 돌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고생의 친척인 여성이 이 도시전설의 근원이 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고 봐요. 보고 이거를 자신의 전 남편, 이 전 남편은 초능력자인데 이 전 남편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이 저주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맙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점점 이제 파헤치게 되고 결국에는 알아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괴담 영화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원한을 품고 있는 여기에 지금 이 시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인데, 가운데 있는 장면이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해원의 과정을 거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링에서는 이 해원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인데, 여기서 이 사다코, 그러니까 여기로 등장하는 이 인물이 원래 소설은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양성 구유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성기가 두 개 다 두 개 다 있는 존재이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성적 아이덴티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인물로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체 생략이 되고, 이 사다코라는 인물은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표상됩니다. 앞서 이혜원 선생님이 이제 이 머리카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작 소설에는 없던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성,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본의 여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기어 나오고 있는데, 이 나중에 이 초능력자인 이 전 남편을 죽이는 장면이 맨 오른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여성의 그 눈이 클로즈업 됩니다. 근데 요 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긴 머리카락 사이에 눈썹이 없고, 그리고 이 눈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동자와 마주치는 인물은 누워 있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인과 동시에 눈썹이 없거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들이 그 여성을 되게 괴물화시킨 여성의 모습으로 영화 내에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어머니로 등장하는 마츠시마 나나코가 이 분한 인물이 레이코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자기가 저주에 걸림과 동시에 나중에 자신의 아들도 이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요 화면이 보시면
아주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저주의 원인을 이제 파악한 뒤에는 그 저주의 수행자가 되는 그 저주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표정이 되게 무섭게 바뀌고 이 저주의 모든 근원에는 이 사다코가 여기이긴 하지만 이 사다코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치즈코라는 그 실제 메이지 시기에 있었던 그 천리안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인물인데 이 사다코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에요. 원흉이고 이 실제 극 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머니인 레이코는 이 나쁜 일들의 연쇄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혼한 전 남편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 사다코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뒤에 이제 링 2에 가면 다시 영혼으로 등장을 해요. 유령으로 등장을 해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소설에서는 또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요 주인공이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인데 영화에서 성을 바꿔버립니다. 여성으로 바꿔버리고 이 구원해주는 아버지 요 역할도 부부의 역할이 아닌 거죠.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인공도 주인공도 남성이고 그에 대해 조력을 해주는 요 인물도 남성 친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혀 다르게 바꾸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듀서였던 이치세 타카시게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죄송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여성이라든가 모성에 관한 나카타 히데오의 관심은 이후에 이제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링 2를 만들 때도 똑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좀 건너뛰고 그 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제 사후에 자신을 죽음으로 물어넣은 저주와 일치화돼서 공포를 형성하는 영상의 일부로 변해서 이제 여기저기 화면에 흩어져요. 그래서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자기 파괴적인 연쇄 한편에는 이제 그것을 끊어내려는 아버지의 자기희생적 죽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주변화 현상과 해결 불가능성에 의한 내적 파괴는 영화 링에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혹은 모성의 해체라는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이것에 끝까지 저항하는 부성의 존재가 영화 내에서 강조가 됩니다. 사다코는 여성의 욕망을 비디오 테이프로 투영하고 또 다른 여성 레이코는 그 욕망을 복제하여 배포하고 욕망의 희생자가 된 토모코는 그 욕망을 들여다볼 것을 어린 남성, 그러니까 레이코의 아들인데 어린 남성에게 지시하고 그래서 연쇄함에 확대된 욕망은 어머니가 욕망을 학습하고 복제하는 순간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해서 남에게 보여주면 저주가 풀린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코가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차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랑 이 비디오 테이프를 VHS를 싣고 가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걸 복제해서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인데 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도로가 있고 차가 가고 있고 그리고 목적지 부분에는 이 아주 뿌연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런 90년대와 J-호러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이게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문제는 최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주온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90년대 사건들이 어떻게 일본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이제 몰아넣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식화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쇄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밀도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마지막에 잠깐 넣었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 이상입니다.
유정은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관에서 링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유명한 사다코의 눈을 실은 눈을 감아서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 발표에서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2호로의 이런 영화적인 이런 특징을 시대상과 연결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정은 선생님 발표에 지정 토론자이신 고려대학교 남상현 선생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남상현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강사 남상현입니다. 먼저 너무 저도 이현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공포 영화, 호러 영화를 못 봐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 항상 기말고사가 끝나면 항상 영화를 틀어주는데 링 시리즈를 다 틀어줄 때 제가 한 번도 사다코의 얼굴과 그 엄마의 얼굴을 본 적 없는데 오늘 처음 이 PPT를 통해서 설마 마츠시마 나나코였어?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의 증상들과 호러라고 해주셔서 90년대 이런 내면과 파괴, 특히 이제 다카하시 도시오 선생님의 이런 1995년에 이런 경계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면의 파괴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 범죄에 관한 소설을 하고 있어서 이런 90년대에 내적 파괴가 외부로 발현되어서 테러 혹은 사건으로 일어났다 해서 맨 마지막 27페이지에 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의 기인이 되는 문제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면으로 발현이 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호러로서 내면으로 그게 발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보면서 사실 이게 요지문이 제가 코멘트를 준비할 만큼의 이런 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서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하나 좀 보태서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의하면 이런 사카키바라 사건과 같은 사건이 지하철 살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라카미 류와 같은 소설가는 소설보다 문학보다 더한 현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현실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와 같은 거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기존의 제2호러 이전의 그런 공포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원혼, 원령 이런 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아닌지 이 제2호러가 갖고 있는 이 현실감 원령이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이야기가 더 공포이고 또 여기에서 불가능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불가능성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현실이 지옥이고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없는 이 지옥이야말로 오히려 원전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뭐랄까요? 공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2호러의 공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랑 또 여기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커다란 이야기의 해체, 붕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카이 세대들이 있었던 뭐 잠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어 학생 운동들, 뭐 이런 패전, 이런 커다란 이야기가 있었던 세대와 달리 현재 이런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고 말씀해 주신 이런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런 걸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굉장히 일상의 이야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들에게 내면의 파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원령과 같은 이런 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이런 일상 이야기가 더 적극적으로 주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뭐 요 2가지는 같은 의미에서의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역시 여성성의 극대화 이 부분이 역시 이거는 결국은 현실의 이야기고 원령이 없었고 에서 다시 원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느꼈거든요. 소설에서는 뭐 남성 이런 성적 아이덴티티가 없었고
남성 화자로 진행됐지만 결국은 영화에서 시각화가 되었을 때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여성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전통적인 여기의 모습을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결국은 제이호러가 그런 전통적인 원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품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사실 조금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함,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의 먼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먼저 말씀하신 그 현실이 더 지옥 같고 타파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공포를 발견해내는 것이 오히려 제이호러라는 장르의 특징이 아니냐.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괴담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 소재를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이호러와 괴담 영화를 구분하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빼고 소재를 어떻게 차용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고정과 전통을 중시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시키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서 이야기가 출발하느냐 그 지점이 이제 그 두 가지 장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그대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커다란 이야기의 해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뭐 역사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게 뭐 다른 말로 바꾸자면 도덕관념이나 상식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에 젊은 계층들이 이제 누려왔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은 좀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사회성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이호러라는 장르도 사실 뭐 추리를 이제 공부한 이제 소년범죄 이런 거를 하신다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사회파 계통이 있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뭐 추리 같은 경우도 본격 추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호러 같은 경우도 좀 거기에 사회성을 어떻게 담느냐 하는 거는 창작자의 역할인데 이 제이 호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겉보기에는 어떤 사회성이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링도 그렇고 다른 제이 호러 작품들도 배제된 것 같으면서 실제로 그걸 분석해 보면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이 전혀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성의 극대화 부분은 여성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원념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괴담 영화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여성 역이라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똑같은데 어떤 지점이 다르냐면 기존의 괴담 서사에서는 여성이라는 지위로 인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념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서사가 완성이 되려면 여성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이야기가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이 호러에서는 그렇지 않고 달리 말하면 무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원한과 관련된 서사 구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그 카야코가 가지고 있는 원혼이 있는데 그 원혼을 해결한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여성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저주가 걸리고 계속해서 집을 허물건 불태우건 어떻게 되건 간에 계속해서 그 저주는 끝나지 않고 연속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이 호러가 가지고 있는 좀 공포스러움이라는 지점에서 기존의 괴담 영화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보충 코멘트 같은 게 남선 선생님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시간이 너무 좀 지체된 관계로 이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원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장의 자장 선생님이신 성결대학교 임태균 선생님께 총평을 겸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자장을 맡은 성결대학교 임태균입니다. 주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한국일본학교
101회죠, 벌써. 101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언택트 시대로의 진입이 뭐 발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학술대회 여러분 참여해 보셨겠지만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우리 학술 대회, 우리 한국 일본 학회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인터넷만 연결되고 와이파이만 잡히면 모든 분들 국내 어디에 있던 간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참여도를 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통 있는 한국 일본학회 학술대회인 만큼 네 분의 선생님들의 내실 있는 그러한 발표 그리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고전과 또 현대 뭐 각 장르를 허무는 그러한 발표자분들의 그런 발표들이 이어졌고요. 다양한 주제에 참신한 내용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많이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은 또 더 선을 보시고 참석을 하셔서 또 옥고를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광고 말씀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 종료 후에는 5시 반부터 연구 윤리교육 그리고 정기총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 발표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선생님과 지종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이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 선생님 수고했어요. 네, 김태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리 선생님 사회 너무 잘 보셔가지고 아닙니다. 사회계의 아이돌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이돌 좋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보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상현 선생님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